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영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요.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죠. 물론 저는 지금 금요일 보통 밤 11시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낮에 지금 이 방송을 먼저 녹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영국 공항으로 정말 제가 또 제 아내가 같이 굉장히 기다리던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방송을 빼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방송을 사전에 녹화해서 그 시간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실 즈음에 저도 같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글들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는 공항에 있거나 아니면은 차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시간에 방송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녹화해 놓은 방송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꼭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소풍을 갈 때 참 설레죠. 저는 뭐 소풍을 갈 때 다른 친구들이 사가는 김밥이나 초밥도 사갈 수가 없었고, 뭐 똑같이 평소와 똑같은 도시락을 사주시는 그런 어머니가 사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이다. 그때만 해도 뭐 말표 사이다 뭐 이런 사이다들이 있었는데요. 사이다 한 병에 그리고 달걀, 삶은 달걀 한 두세 개 넣어서 그렇게 소풍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서 뭐 다른 애들은 즐겁게 놀고 뭐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냥 소풍 가는 그 즐거움, 소풍이라는 즐거움에 늘 좋아했지. 뭐 그날 가서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노래를 잘 불러서 상품을 받은 기억도 없고요. 또 보물찾기를 꼭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물찾기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소풍 가면 뭐 평소에 먹기 힘든 달걀을 한 두 개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즐거움. 달걀을 먹고 목이 콱콱 막힐 때 사이다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다도 요즘처럼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으로 된 사이다란 말이죠. 뚜껑을 한번 따면 이렇게 목을 쥐고 다녀야 돼요. 쥐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넣을 수가 없었어요. 뚜껑을 한번 따면. 그래서 한번 따면 끝까지 다 마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 모금씩 나눠 마시고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풍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다 펼쳐놓고 밥을 먹는데 밥과 반찬을 사온 뭐 저하고 뭐 한두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이 맛있는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김밥을 먹는데 그때 그 김밥을 보면서 아, 저런 밥이 김밥이구나. 저런 김밥은 어떤 맛일까? 특히 초밥을 사오는 친구들을 보면 야, 저 초밥이라는 게 저게 뭐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렸을 때 쳐다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우리가 살아온 그 당시 1970년대, 1960년대와 70년대의 그 가난은 지금 일부 소외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잊어버렸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가난이죠. 저도 대학에 들어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또 그리고 집사람을 사귀면서 그때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김밥이 흔히 한국에서 김밥을 많이 해 먹는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고 초밥이 김밥보다 더 만들기 쉬우면서 그렇게 김밥보다는 맛있지 않다는 물론 뭐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맛있지 않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62세가 만으로 62이 지나고 이제는 손주를 바라보고 또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저 예쁘고 그저 좋아만 보이고 그 젊은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든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젊은 세대를 바라보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우리 이 나이든 정말 그 힘들게 살았던 우리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억제할 수 없는 화가 치밀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저는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이 좀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뭐 소송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요일 날은 기차를 타고 영국 저 위에 있는 그 잉글랜드 저 북쪽에 있는 버밍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새벽에 집에서 4시쯤 일어나서 4시 한 45분에 출발해서 갔다가 일을 마치고 밤늦게 저녁 늦게 밤늦게는 아니네요. 일찍 끝났으니까. 그래서 런던으로 되돌아왔더니 한 4시 5시쯤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와 보니까 그 이제 일 끝내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열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첫 뉴스를 올리셨더라고요. 최상병 특검 통과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여기저기 좀 뒤져보니까 뉴스가 많이 뜨지 않다가 조금 있었더니 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 이태원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관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주민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아니죠. 박주민 의원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우리 최혜병 특검법이 사실 많이 기다려진 그 특검법이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도 참 애타게 기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아주 완전히 무시한 그 사건이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이거든요.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곧바로 국가는 또는 국회는 의원들을 소집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해야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세법이 계약법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식주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 오다가 영국 하원이 그 전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해서 괴롭히면 괴롭혔지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영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해외에서 우리 한국같이 이런 나라에서 유학을 왔던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를 몇 건 지금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즉 해외에서 돈 많은 집 학생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학생들이 영국에 와서 영국의 계약법을 모르고 전세법에 대해서 정부가 꼭 해놓은 그런 특별한 조항을 빼고 그 세를 주는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바뀌어진 계약서를 가지고 한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그 세입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세입자를 길거리에 나앉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입자가 만일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영국 지방정부가 곧바로 개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 집을 먼저 임시 어코모데이션을 먼저 장만해 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일단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법률적 구제를 받기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곧바로 지방정부는 가장 당장 집이 없으면 호텔이라도 예약을 해서 그 가족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법률이 개입을 해서 그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한국처럼 전세 사기, 전세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달 방세를 내게 돼 있죠. 매달 집세를 내게 돼 있고, 보증금도 떼먹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보증금도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이라는데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갈 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조목조목 세입자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하고 알려주고, 양측이 합의하면은 그 수리 비용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돼 있죠. 그런데 집주인은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세입자는 아무리 봐도 내가 나올 때 집에 망쳐놓은 건 없는데 왜 200만 원이 들어야 되느냐. 벽의 색깔에 페인트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벽의 페인트 색깔에 내가 특별한 걸 한 적이 없다. 내가 그 집에 2년간 새들어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색이 바랜 거지. 자연적으로 색이 바랜 거를 왜 내가 다시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느냐. 난 단돈 얼마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에 거기에 그 문제를 양쪽의 얘기를 듣고 문제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디에이터들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죠. 예전에 한국 대기업에 계시는 분이 집을 세를 얻어서 사시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기존에 그 집을 세준 사람이 이거 대한민국의 대기업 아주 유명한 막 핸드폰도 만들고 막 이러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월급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해외 주재원들은 월급이 많고 집세도 되게 회사가 낸다라는 걸 알고는 말도 안 되는 기와장이 부러졌으니까 그거 고치는데 몇백만 원, 페인트 칠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게 몇백만 원, 문의 색깔이 바랬으니까 몇백만 원,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 기억으로 한 2,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데포짓 다 몰수하고도 돈을 더 내놓으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에 조목조목 반격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어린 애가 있었는데 애가 벽에 낙서를 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서한 부분 때문에 그 벽 한 면은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동의한다. 동의하니까 그것 때문에 100파운드 한 16만 원 정도를 디덕트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동의를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 애기가 낙서한 그 부분만 페인트를 칠하면 되니까 그거 굳이 160만 원씩 디덕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4, 5만 원 정도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내가 집주인이라도 그 부분만 페인트 칠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한 면은 다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는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16만 원 정도는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의견을 보냈죠. 결국 결론은요. 상대편은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했고 집주인은 우리 의뢰인은, 제 의뢰인은 의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한인 사회에서 만나서 제가 좀 드렸던 분이에요. 그런 그때는 그분은 한 16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글을 쓴 저는 이 문제는 한 8만 원 정도면 그 부분만 부분 페인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의견을 각각 제시를 해줬어요. 결론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게 터무니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8만 원 정도의
페인트를 칠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영국은 페인트 기술이 뛰어나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느 부분만 딱 페인트를 칠하는데 다른 부분하고 거의 색깔을 잘 맞춰가지고 색깔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다른 그 옆부분에 그 한 2년 되고 3년 된 그 페인트 색하고 여기 새로 칠하는 페인트 색을 딱 같이 맞춰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8만 원만 디덕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돌려주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영국과 다르게 이렇게 그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데포짓도 한 달 보름치 이상은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규정이 한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세 제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하게 남아있는 이 전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집 주인이 그 보증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쓰니까 나중에 뒷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날라버리면 그 새들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신 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세 사기 또는 이런 어떤 세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영국처럼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단체, 즉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들이 그 데포짓을 보관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조율해주고 그 조율이 끝나면 그 데포짓을 낸 보증금을 낸 분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제가 처음에 영국에 유학 왔던 약 한 20몇 년 전, 20몇 년 전이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거의 4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도 영국도 그 보증금은 집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복덕방이 주지 않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복덕방이 그 보증금들을 싹 들고 도망을 가버려서 참 애를 많이 먹었죠. 우리 한인 사회에도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영국 하원이 이거 보증금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이라는 제도를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보증금을 그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복덕방이나 또는 랜드로드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보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영국 정부가 지정한 데포짓 프로텍션 스킴에 꼭 그 돈을 예치해야 되고 예치 정수를 테넌트에게 세입자에게 꼭 줘야 됩니다. 테넌트에게 세입 정수를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3배까지 그 보증금의 3배까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일단 통과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를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국가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영국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세를 삽니다. 예, 저도 지금 세를 살죠. 제가 사는 이 집의 랜드로드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저에게 편지 보내고 당신이 낸 집세가 어떻게 우리가 받았다, 얼마나 밀렸다, 아니면 당신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얼마나 남아있다, 뭐 다 알려주고요. 오늘도 아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관리비를 올릴 예정이다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법률을 계속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의원들이 해외 놀러 다니지 마시고 영국 오세요. 그러면 영국에 제가 법률도 소개해드리고 여기 지방정부 킹스턴 지방정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도 만나게 주선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이 킹스턴 지방정부가 이 킹스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자녀를 두고 있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싱글mom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엄마들 또는 장애인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잘 보살피고 그리고 이 사회가 안정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시면 아마 대한민국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그 당시에 그 특조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던 국진당 의원 출신들이 그 특조위원들이 있었죠. 얼마나 교활하고 억지스럽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든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감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붙잡아다가 한 대 패고 싶은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간혹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거는 이래서 사람들이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 인간들도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들도 자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죄 없는 그 특조위의 딸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야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그때 그 느꼈던 그 분노, 그 감정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시 또 막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올라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특조위가 구성이 될 텐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리즈너블한 사람들이 리즈너블한 오디너리 피플들이 거기에 특조위로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195명의 그것도 젊은이들이 뜀박질도 잘하고 팔의 근육도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다른 그 젊은이들이 그 죽음을 스스로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죽어갔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엄청난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원인을 밝혀내고 지혜를 짜모아서 부족하다면 법률을 개정하고 잘못된 법률은 있지만 그 집행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조위가 구성이 될 텐데 그 특조위에 정말 인간다운 사람들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인간답지 않은 지난번 세월호 특조위에 그 흉악무도한 몇몇 특조위원들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참여를 하면 국민들이 모두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세월호 그 안타까운 국가가 젊은 고등학생들을 대학살한 그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파헤쳐지지 않고 아직도 그 304명의 그 젊은이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지는 인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세월호의 그 희생된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자식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부모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법률이 개정되고 아니면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라도 그 세월호의 진실도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인간들을 처벌하는 그런 특별법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와 같이 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월호, 그 세월호 특조위에 속해서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부모들에게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준 그 특조위원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명을 따라서 처벌하는 그런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최혜병.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의무 복무 중에 목숨을 잃은 16,000명의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6,000명의 젊은이들이 군대라든지 의무 경찰이라든지 이런 의무 복무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은 어쩌면 그들이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인데 그런 특수한 조직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항상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덮어버리고 그 가족만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생명이 남아있는 한 동안 잊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살도록 그렇게 버려뒀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최상병도 최일병 때 국가에서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홍수 피해를 막아보려고 동원을 했는데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의 진급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요. 그 목숨을 잃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 진급 때문에 욕심을 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박대령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박대령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던 아주 흉악무도한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우두머리 꼭대기에는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비서관이라든지 장관들이 비밀을 숨기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장관을 외교관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병, 즉 최혜병 그 사건은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저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절대 그 아래 윤석열이 밑에 있는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라든지 장관들이 이런 진실을 감추려고 일을 벌였다면 윤석열이가 또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정부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이의 범죄를
밝혀내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가 이 법이 시행되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인이 아니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제247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윤석열이가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늘은 좀 설레는 날이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여기 왔었는데 안 보이네요. 예, 그러면 아이패드 대신 제가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거부하지 말라라는 경고인데 저는 오늘 어떻게 글을 올렸느냐 하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빨갛게 읽어드릴게요. 대표님, 믿을 놈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놈은 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예, 윤석열이가 최고 우두머리였고 윤석열이가 이 사태를 숨기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법 자체를 통과 못 시키도록 전방위적으로 공작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통과되었으니 분명히 거부할 거고 그래서 다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의 핵심은 그 머리가 그 사건의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 사건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심의를 통과시켜야죠. 예, 아마 곧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들을 보면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 만일 경로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를 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은 누가요? 윤석열이가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께서 보다 더 직선적이다. 조국 대표께서 보다 더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려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셨고 조국 대표께서는 네가 왜 경로를 해? 네가 우두머리고 네가 범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화를 낸 거지.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수사를 받을까 봐 참모들 뒤에 숨어서 야야 저 특검법 저거 통과 못 시키게 해. 그런데 통과되니까 그제서야 거부를 하겠다고. 거부의 변명이 오늘 방송에 좀 나옵디다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국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판사들이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 사람이 만일 변호사면 그러겠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또 변호사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뭐냐고. 네 말의 근거가 뭐냐고. 아마 조목조목 파고드실 거고 결국은 그 변호사가 얼굴이 벌개져서 말도 못하고 판사님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이를 대신한다는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개같은 헛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방송을 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하긴 지 조부가 일본의 매국노였고 지 애비가 박정희 그다음 누굽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의 개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자신은 지금 윤석열 앞에서 개가 되어서 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말을 언론이라는 데에서 실어주고 방송에 내보내고 하는 것도 참 우습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라고 적당한 선에서 묻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정치적 타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누가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고 했는지,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특조위가 구성되고 특검법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법이니까 아마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겠죠. 그 특별검사와 검사팀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앞으로 군대에 갈, 의무경찰이 될 우리의 젊은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지가 얘기했잖아요. 특검법을 누가 거부합니까?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만일 거부하면 100% 윤석열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특검법 가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주어진 정황 증거로만도 윤석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윤석열이가 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거부까지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라고. 누가 범인인지 이제 모든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가슴 속에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칼날질을 한 오히려 더 잔혹한 특조위가 구성이 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조위 인간들 중에서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인간이 사는 나라에서 인간이 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구성이 당선자들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저의 기대치가 나날이 올라갑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저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저 기대도 안 했어요. 국회의장이 해외 여행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과가 됐더라고요. 빈대도 낯짝이 있긴 있나 보죠. 빈대도 낯짝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맞는 거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건 아니죠. 빈대 맞죠. 빈대도 낯짝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도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그래도 통과시킨 거 보면 말입니다.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청와대에 의해서 그 최고 우두머리 범죄의 수괴인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될 텐데, 그거를 다시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되돌아온 것을 재심의해서 통과시킬 거라는 기대 요만큼도 안 합니다.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생색내기 위해서 겨우 통과시킨 이 법률들을 말입니다. 그것도 그 현재 우리 뭡니까 원내 대표와 또 박주민 의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고 국회의장이 소리 지르는데도 끝까지 정기총회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 세 개의 법을 통과시킨 것은 고마워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최혜병 특검법 재심의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21대 국회의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의정사상 그 이전에 더 개판인 게 많았지만 민주화된 나라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했던 그런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민주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진당을 포함해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까지 합쳐서 더 많겠죠. 중간에 그만두고 한 사람들 모두 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용기 없고 가장 부패했던 국회라고 저 김인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거 통과시켰다고 이제 이 할 일 끝났다고 최혜병 특검법 거부되어서 다시 왔을 때 재의결해야 되는 일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역사의 죄인들로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22대 국회에는 조국 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조국 대표만 좋아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조국빠라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하셔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22대 국회에 희망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없었으면 이번에 범민주 세력이 190표를 넘는 물론 개중에 보니까 아닌 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190표를 넘는 의석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 진영에서 190표가 넘는 192표 이런데 저는 그냥 190표가 넘는으로 하겠습니다. 190표가 넘는 이런 의석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은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 불신하고 싶은 마음을 그래도 많이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 저 민주당도 희망이 있겠지. 이게 지금 마지막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등장할 수 있었고 조국 대표가 잠시도 쉬지 않는 열정으로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왜 윤석열 검사 깡패 정권이 잘못된 정권인지 탄핵을 받아야 될 정권인지 책임을 져야 할 정권인지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용기 있게 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쳐서 일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어선 마음이 무섭게 21대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을 몰아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과된 이 법률이 통과된 이 공은 딱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실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큰 용기를 내주고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은 김어준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이런 국면을 맞게 된 그 근원에는 세 사람이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국, 이재명, 김어준입니다. 제가 22대에는 큰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 때문에 제가 22대에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인적 구성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후폭풍이 두려워 검사들 눈치를 봐야지라고 했던 수박들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수박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들이 중간에 적절히 한 번씩 찔러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박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그 확고한 생각들이 인적 구성을 바꿔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든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은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겠다고, 그래서 투표로 일단 그 용기를 보여준 우리 민주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12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우리 민주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해서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쇄빙선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바로 이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쇄신된 의원들과 그리고 새롭게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이 인물들이 22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거고 선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들을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한동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한동훈이가 지 딸들도 그래놓고 조국 조민 씨에게 괴롭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고발을 사주하게 하고 그래서 고발이 되면 곧바로 검사들이 덤벼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법원으로 불러들이고 판사들을 협박하고 판사들을 회유해서 그들을 인생을 박살냈다라는 겁니다. 고발 사주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동훈이 같은 놈을 그냥 두면 검사들은 계속 고발 사주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권, 그것도 결국은 고발 사주의 일종이었지 않습니까? 응? 이재명, 김혜경 씨 밑에서 경기도 공무원으로 그 밑에 비서를 하던 놈이 국힘당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 줄까봐 없는 스토리 만들어서 얘기하고 터뜨리고, 그래서 지금도 김혜경 씨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하죠. 이런 것들이 고발 사주입니다. 남의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근거로 해서 검사들이 뛰어들고 검사들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괴롭힌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네 가족을 집어넣겠다, 네 친척을 집어넣겠다, 네 부모를 집어넣겠다 협박을 해서 스스로 없는 범죄를 자인하게 하고 그래도 없는 범죄를 끝까지 자인하지 않으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검찰들을 이용해서 경찰들을 이용해서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 이 범죄를 머리에서 기획하고 이끌어 나간 사람이 저는 한동훈이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어쩌면은 김건희의 아이디어를 듣고 김건희가 알려주는 대로 고발 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그 검사 깡패 출신들이 고발 사주의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김인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우리가 말하는 조국의 1호 특검법, 조국의 1호 특검법인 또는 조국 혁신당의 1호 특검법인 한동훈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기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 서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22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인간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인간이냐면은 최초로라는 국진당에서 추천해서 선거 방송 선방위라 그러나요? 선방위의 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방위에 있는 최초로라고 하는 이 비겁한 인간이 선친 인연 있는 목사를 그 목사가 가져온 선물을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거절하면 민망해서 받았대요. 김건희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하는 이 최초로는 이런 아부를 통해서 그래도 월급 받아서 먹고 살겠죠. 그 돈으로 마누라 다이아 반지 해주고 그 돈으로 아들, 딸 대학까지 공부시켰겠죠. 유학도 시키고 말입니다. 비겁하게 권력에 아부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죄 짓지 않은 MBC를 처벌하고 죄를 지은 김건희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렇게 아부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 최초로는 그 대가로 돈이라는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덤으로 얻겠죠.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잘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최초로 위원, 선방위 위원이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김건희가 평범한 가정주부군요. 평범한 가정주부는 디올도 선물로 받고요. 고속도로도 휘게하고요. 게다가 고속도로만 휘게합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통장에 수십억이 둥둥 들어왔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인 저와 아들과 딸 키우는데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우리 아들놈이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돈 넣어주는 것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막 23억씩 막 몇십억씩 통장에 돈이 가만히 있는데도 술술술 들어오는 그런 평범한 주부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제 곁에서. 제 집사람이 물론 땅도 한 뼘 사다 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기 스코틀랜드에 올라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로드라고 불러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법률은요, 아직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로드가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로드라고 불립니다. 저 스코틀랜드에 성에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사람하고 제 공동 명의로요.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 2.54cm, 세로 2.54cm, 1인치, 1인치, 2.54cm, 2.54cm 손바닥 안에 여기 요만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성이 도저히 경제적인 문제로 견디질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데 4만 원 후원했습니다. 4만 원을 후원을 했더니 땅을 한 조각 주더라고요. 2.54cm, 2.54cm. 지적도도 있습니다. 저에게 집사람에게 로드와 레이디라고 불리는 호칭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등기 서류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평범한 아줌마인 평범한 주부인 제 집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그것도 어느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성에 앞마당에 한 뼘도 안 되는 요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평범한 주부인데 왜 도로가 안 만들어질까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 그 주부의 엄마 이름으로 땅을 좀 사놨더니 많이 사놨더니 고속도로가 휙 휘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휘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막 변명도 해주고요. 온 국진당이라는 당이 막 머리를 다 합쳐서 평범한 아줌마인 우리 김건희 여사가 땅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저절로 도로가 휘었네. 도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휘었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평범한 아줌마가 하는 짓이랍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평범한 아줌마가 되지 못하고 특별한 아줌마가 되셨습니까? 젊었을 때 평범한 아줌마가 되셨으면 주가 조작으로 막 수십억씩 벌고 그 땅 시골에 사다 놓은 땅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고속도로가 숭숭숭 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명품을 사가지고 와서 통일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아니 평범한 아줌마가 통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막 명품을 사다 갖다 바치고 한번 만나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를 평범한 주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지금쯤 부족한 거 없이 살았을 텐데 꽤 많은 돈을 펑펑 누리면서 특별기 타고 유럽 와서 명품 가게에 딱 들어가면 문을 딱 닫고 뒤에는 막 이런 어깨들이 와서 딱 지켜주고 혼자서 들어가서 쾌적한데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벌들이 백화점 문 닫고 레스토랑 문 딱 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듯이 평범한 주부가 거기서 300만 원, 3천만 원, 3억 하는 가방도 고를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부를 해도 저렇게 눈에 보이게 아부를 합니까? 참 아부하는 방법 보면 우리 최초로 씨 그렇게 아부해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사진까지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저거 다 보관하면서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날 때마다 최초로 전 보도위원이 위원이 어떻게 사는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곧바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와 그리고 조국 대표를 정계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혁혁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도 조국 대표와 힘을 합쳐서 정치의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모든 민주당의 당원들이 원하는 분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22대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께서도 여기 있네요. 박찬대 의원. 오늘 그 원내대표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도 벌써 5월 1일 날 얘기를 하셨어요. 조국 1호 특검법인 한동훈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으로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 두 분과 이 두 분을 지지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재미있겠죠? 네, 재밌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 나쁜 국진당 의원들과 장관, 차관 이런 인간들을 좀 솎아내야 되겠어요. 좀 솎아내야 되겠어요. 기재부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고려대 연대 이런 데서 그래도 가장 공부 잘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때 들어갔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대가 기재부지 않습니까? 이 기재부 마피아들이 원전 마피아들처럼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모든 이권을 다 지금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걔들이 그런 이권을 갉아먹는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재부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요. 기재부 자문기구가 있어요. 돈 줘가면서 애들 불러서 용돈 줘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자문기구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어떤 놈이 한 얘기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느냐? 휴대폰이 재미있어서 아기를 안 낳는다더라고요. 휴대폰이 재미있으면 휴대폰에서 보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친구들하고 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휴대폰이 재미있으면 애들을 안 낳나 봐요. 누구인데 물어봤대요. 너 애 왜 안 낳냐? 휴대폰이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폰이 재밌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재부에서 대통령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에게 안건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휴대폰 사용 금지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휴대폰을 만지거나 휴대폰을 보기만 해도 벌금을 물립시다. 그리고 2번 이상 반복되면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옛날에 여러분 통금 기억나시죠? 밤 12시가 되면 맹 소리가 나고 삑삑 호각이 물리고요. 그리고는 아침 새벽 4시인가요? 될 때까지 길거리에 다니면 바로 경찰들이 호락이 불면서 쫓아가서 잡히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직장 퇴근하시고 술집에서 대구 대명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시고, 우리가 살던 집이 대구 비산동이니까 비산동까지 버스가 끊기면 걸어오시다가 그 통금 잡는 경찰들이 쫓아다니는데 피해서 어느 집 담벽에 숨어 있다가 다시 또 걸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집까지 무사히 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 재밌게 듣곤 했어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 상태로 휴전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밤에 공비들이 돌아다니고 간첩들이 돌아다닌다고 밤 12시부터는 통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인간들이 핸드폰을 보느라고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은 저녁 한 9시쯤 7시까지 너무 이러네요. 그죠? 한 9시쯤부터 통금령을 내리고 그 통금령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핸드폰 네트워크 회사들에게 통신 불가 상태를 만들어서 새벽 6시, 7시까지만 핸드폰을 딱 묶어버리면, 그러면 밤에 집에서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 낳겠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러면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아주 소중한 그런
계획이 청와대에 올라갈 거고요. 우리 또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은 어째도 애도 없으니까 왜 애가 없는지 이유도 모르고 기재부 걔들 학벌이 어떻게 돼? 서울대 나왔는데요. 서울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걔 중에 50%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나온 놈도 서울법대 나온 놈이 거기 있어. 그럼 걔들 얘기가 맞아. 그러면서 조만간 휴대폰 금지령이 내리겠죠. 아마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만 통신사들의 통신을 두절시켜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애들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인간들이라고 지들 스스로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자문단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싼 돈 받고 접대 받아가면서 설치고 다니는 인간들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조수준입니다.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 쓰기도 어려워지겠다. 기재부 출신들의 그 놀라운 생각들 때문에 제가 이런 자조 스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뭐냐면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비위가 뭔지 알죠? 전현희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맨날 지각했다고. 다른 데 방문하고 그리고는 그다음 사무실로 왔는데 그 사무실로 오는 시간이 매일 지각했다고. 그렇게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수사를 하고 괴롭혔죠. 그때 그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 정은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아마 제 판단이 맞겠죠.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신 분 맞죠? 제가 혹시 또 사건을 거꾸로 알면 또 이건 낭패니까 제가 후다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현희 맞습니다. 전현희 의원이죠. 이번에 의원 당선자죠.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비리가 있다. 이 사람이 맨날 지각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감사원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또 이상한 그 충성을 위해서 조국이 아니고 윤석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놈 하나 있거든요. 또 그놈이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공수처가 이거를 지금 고발해달라고 국회에서 빨리 고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발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21대 애들이 뭐 하겠어요? 22대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2대 국회에서라도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너무 막 제가 심각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약간 웃으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최근에 아주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김태영 패친이 계시는데 김태영 패친께서 오늘 올려놓은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저와 집사람이 한참 웃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난 정경심 교수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국 대표님도 대단하지만 이런 남자를 만난 정경심 교수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옆에서 막 웃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맞다고. 응?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배려심 깊고
그리고는 방향을 정할 때 아주 빈틈없이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멋있는 사람을 만난 정경심 교수님, 자세히는 모르지만 방송에 나온 걸 보면 처음 그 도서관에서 뭐 졸고 있는, 또는 도서관에서 책만 갖다 놓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조국 교수에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한 잔 사다 주고, 법대생이 그렇게 공부했으면 되겠냐고 한참 선배인 선배 누나가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조국 장관께서, 우리 조국 대표께서 정경심 교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셨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드신 우리 정경심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 참, 우리 김태영님과 같이 같은 생각입니다. 참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님이 조국 장관님보다 3살 많으시죠. 제 집사람이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이 3살 터울로 두고 이 배우자를 만난 남자들은 상당히 멋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쓱 끼어드는 거죠. 우리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조국 대표님을 보면서 참 멋이 있는 분이시다.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었는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방향을 잡고 찍어주시는 이런 멋있는 분이 마침내 정치를 하시겠다고 앞에 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의 시장으로 계실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박필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김형,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았는데, 전 그때만 해도 별로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나름대로 좀 자료를 모으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친구 얘기가 맞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이 되실 만한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다니. 그래서 한때는 이재명 대표님을 영국 국회로, 영국 하원으로 초빙을 해서 상하원 의원들과 같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국 정치에 좀 깊이 관여하고 계시던 어떤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준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MBC랑 소송을 하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힘이 들어서 결국은 마무리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조국 대표께서 사법개혁을 얘기하실 때,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선거 때 같이 다니시고 얘기하시고 하는 거를 우연치 않게 들으면서 사법개혁, 참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국 장관께서 사법개혁을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22대 대한민국 국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외롭게 혼자 계시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조국 대표께서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꿈과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아마 정확하게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하나하나 다 자리를 잡을 거고, 결국은 민생이 바로 잡혀서 국민들이 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맛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탈을 쓰고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를 이간하려고 했던 정말 많은
많지는 않았죠. 뭐 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3만 명 된다는데 3만 명, 3천만 명, 1000분의 1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자의 한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교활한 그런 이간자들에게 놀아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뒤통수 맞을 거다. 무슨 뒤통수요? 이재명 대통령 되려는 그 자리를 조국이 빼앗을 거다. 뭐 이제 이 얘기가 그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좀 잘못된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위기감을 줬나 봐요. 근데 그럴 정도의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알아왔던 겁니까? 그럴 만한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동안 조국 대표를 어떻게 알아왔던 겁니까? 저는 비록 한평생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과거 수년의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께서 있으면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되시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질 거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셔야 조국 대표께서도 마지막 최후의 명예회복을 하시고, 또 저의 소망처럼 조국 대표께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셔서 만들어 놓은 그 선진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틀을 정신적으로도 마무리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님의 그 그릇의 크기를 제가 이제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저분 덩치는 조그만하신 분인데 그 마음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뭐 몰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간하고 난리를 칠 때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막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끝장내버리시더라고요. 전화 한 통 해서 조국 대표를 만나서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해서 전화 한 통 해버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100마디의 꾸중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가이드라인이 돼버렸죠. 그리고는 두 분이서 아마 중국집에서 만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량주, 제가 지난 방송에는 빼가리라 그랬죠. 고량주를 드셨더라고요. 저도 고량주를 그날 그 이후에 저기 중국장에 저기 크로이돈에 가면은 중국장이 있습니다. 중국 슈퍼마켓이. 거기에 가서 우리 두 분 대표님이 드신 가장 그거랑 비슷한 똑같은 고량주는 제가 뭔지 정확히 못 찾았으니까 가장 비슷한 그런 고량주를 한 병 사왔습니다. 한 25,000원? 한화로 한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00원짜리 이만한 병을 하나 사와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량주를 마시면서 생각하겠죠. 맞아. 우리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실 두 대표께서 이 고량주를 드시면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누셨지. 예전에 조국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빨간 뚜껑 소주를 한잔합니다라고 안주랑 같이 그림을 올려놓으신 걸 보고, 그때부터 그 당시 조국 교수님이라고 그때는 불러야 됐나요? 장관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때는 그 조국 장관님이 올려놓으신 그 글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그날부터 빨간 뚜껑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마다 가서 빨간 뚜껑 소주 달라고. 없다 그래서 그럼 관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와서 김인수 씨 저기 빨간 뚜껑 소주 찾아다 놨습니다. 고맙다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요. 이제는 빨간 뚜껑 소주, 제 집 부엌에도 지금 빨간 뚜껑 소주 따지 않은 게 지금 한 병이 있어요. 사다 놓고 늘 보면서 인생을 같이 나눌 만한 친구가 있으면 한 잔 같이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량주를 또 사왔어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참 좋죠. 근데 그 고량주 가격이 뭐 가지고 조선일보는 난리를 치던데 저는 그 고량주가 왜 좋아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정치인이세요, 이제. 그리고 한 분은 175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거느린 당의 대표세요. 당수세요. 한 분은 새롭게 12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낸 당의 당수세요. 두 분 다 입장이 결코 쉽지 않은 분이세요. 결코 쉽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 두 분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는 그 독한 고량주, 거의 43%나 되는, 알코올 농도가 43%나 되는 고량주를 나눠 마셨다. 신뢰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조국 교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술을, 그것도 가장 독한 고량주를 같이 마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우리 맥주나 한잔 하실까요? 해서 그저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것도 한 잔이 이만한 잔이면 한 반 잔 정도만 마시고 내려놓죠. 왜냐하면 술이 취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술이 취하면 흥겨운 마음과 긴장이 풀린 마음으로 말을 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가 내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면 절대 경계가 풀릴 만큼의 술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만날 때 술을 한 잔 마시면 평소에 하던 말을 반으로 줄입니다. 두 잔 마시면 그 말을 또 반으로 줄입니다. 세 잔 마시면은 말을 완전히 줄입니다. 소주 네 잔을 마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꼬투리 잡히거든요. 말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면 허리띠 풀고 긴장 풀고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가 술을 마시고 기억이 깜빡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딱 2번 하는 순간 나는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딱 2잔, 소주 2잔까지는 마시겠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무슨 실언을 하더라도 바로 막아주고 바로 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그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주 2잔 이상은 안 마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활의 방향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도 조국 대표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술을 많이 마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술이 있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시적인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좋은 친구들하고 안주, 그저 배추전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몇 개 앞에 놓고 소주 한 잔 또는 고량주 한 잔 마시면서 흥겹게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의 모습이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양대당의 어떻게 보면 제1당과 제3당의 그 대표의 위치에서 만났지만 오랜 우정을 함께 나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량주를 아무런 경계 없이 마시면서 우리 자주 만나자. 자주 만나서 대한민국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기투합한 그런 마음으로 고량주를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흐뭇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크게 가져봐도 다 이루어지겠구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고생해왔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국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민주 시민들의 모습이 국회로 그대로 가서 국회에서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조국 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최혜병 특검법 그거 통과시키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친구는 합의해서 오라 그러고 합의할 수 있는 원내대표는 둘뿐인데 한 놈은 저쪽이고 한 사람은 이쪽이에요. 그게 합의가 안 되죠. 저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검사 깡패 출신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왔는데 했다가는 지목이 날아가는데 이럴 때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하면 세 원내대표가 모이는 겁니다. 세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두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면 한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도 언론이나 또는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원내대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 이거는 민주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개혁과 그리고 이런 민생개혁들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국 혁신당을 원내단체로 만들어서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서 옆에다 두고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표 쓰고 나가야죠. 그 정도도 일을 못하는 인간들이었으니까 21대가 180석을 가지고도 하나도 못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국진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삶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조국 혁신당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표 쓰고 나가세요. 그 정도밖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있는 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당대표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된 인간들이 앉아서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맨날 경계하는 소리나 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와 검사들입니다.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 현행 국회 규정을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야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12인에 딱 맞춰서 해줘도 좋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박들은 반대를 하겠죠.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럼 수박들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재명이 위험해 이거겠죠. 이재명 안 위험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속이 좁고 여러 수박들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키는 작지만 가슴에 넓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복지 국가를 우리가 한번 겪어보기 위해서는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으십시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친구입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서로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 독한 고량주를 나눠 마실 정도의 우정이,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거를 옆에서 폄하하거나 편가르거나 이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사들이 벌써 이재명과 조국을 이간하려고 사람들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민주시민인 우리들조차도 그런 말에 넘어가서 쓸데없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내라. 그리고 조국 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 2개를 가지고 한번 22대 국회를 운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표님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되어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 20석 박정희 유신 이후에 변경된 거다. 그러면서 이 오마이뉴스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제 몇 대 원내 교섭단체가 몇 명이었고, 결국은 1973년 12.6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20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놨습니다. 아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 2당을 밀어서 정권부터 되받아 옵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조국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그날을 저 김인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여러분, 좋은 토요일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다른 기회로 방송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녹화가 끝나면 곧바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밤에 공항으로 가서 밤 10시 도착이에요. 밤 10시에 가서 정말 가슴 설레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는 비록 길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언젠가 이런 얘기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날이었는지 그때 가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다른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고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늘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영국은 5월 2일 어제 지방정부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일부 있었는데, 이번 지방정부 선거에 노동당이 지금 거의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정부 의원들 선거가 있었는데, 각 지방마다 노동당이 거의 엄청나게 많은 지방정부 의원들의 의석을 빼앗아왔어요. 보수당으로부터 빼앗아오고, 제가 올 연말까지 속해 있는 리버럴 데모크라트도 전국적으로 약 15석을 더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그동안 장기 집권했던 보수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총선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회의 당수가, 그러니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면 그러면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순낙이 올해나 내년 초에 국회를 지금 해산할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어제 선거에서 노동당이 지방정부를 거의 대부분 석권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당이 조만간 의회를 해산하고 그리고는 총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요크하고 북요크하고 요크 쪽에 시장 선거에서도 예, 노동당이 이겼네요. 이겼고 지금 현재 그 노동당이 지방 정부 카운슬러, 즉 시의회 의원들의 557석을 더 가져왔고요. 컨서버티브는 194석밖에 차지를 못해서 지난번 대비 226석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레이버는 97석을 더 얻었고요. 리버럴 데모크라트는 현재 187석으로서 33석을 더 얻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는 지금 런던 시장이 누가 됐는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지금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런던 시장이 현재 칸이 노동당 출신 칸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도 아까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영국은 이제 또 이 시계추가, 정치의 시계추가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우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음번 총선에는 노동당 출신 수상을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죠. 뭐 예, 아무튼 영국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